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는데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 뉴스가 많습니다. 야, 이거 뭐부터 해야 되고 뭘 다뤄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세 분도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각자 유리한 주제를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격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엄청 추웠습니다. 네, 세 분 이 건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많지만 또 거리에서 또 활동하시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춥던데요. 네, 이번 주 주말도 춥고 다음 주도 춥대요. 네. 아니 김지호 대변인 또 그 거리에서 또 많은 분들 만나시고 하잖아요. 아니 좀 춥죠? 많이 만나는데 네. 전 사실은 좀 내복을 네. 좀 두꺼운 걸 입고 다닙니다. 두꺼운 거요? 네, 예. 두꺼운 거 좀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젊은 분들 말고는 다 입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특별히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한 이유가 오늘 첫 주제를 청문회. 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좀 미안해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네. 네. 뭐 미안할 게 있겠습니까? 네. 표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까? 버리는 카드 맞나 봐요. 별로 표정이 나쁘지가 않은 거 보니까. 네네. 마음이 안 아픈가 봐.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 감상을 좀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소영 의원님하고 김한규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아주 상세히 봤습니다. 제 관심사도 이 이해운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기대돼서 봤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자녀분의 등록 관련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관계가 파경이 돼서 주민등록을 같이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현재는 한 집에서 잘 살고 있다. 네. 어떤 그러한 해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네. 어쨌든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혼식 하면 결혼한 거죠. 그리고 관계가 파경이 돼도 네. 주민등록상에 같은 집에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굳이 그러한 이유로 뭔가, 그리고 이제 보면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네. 직접 거주했던 세종이나 이런 데는 굳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예. 또 7, 8억 원의 금원을 어떤 투자한 그 신혼집에도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 전세권이라는 게 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은 비용이 거의 안 드는데 600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세권 설정하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전체 전세 가구 수의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자제분이 이해운 후보자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뿐이 없었고, 네. 그럼 그 이유는 청약을 위해서 청약 가점을 예. 높이려는 그러한 어떤 꼼수가 있었는 게 아니냐는 게 네. 대다수의 상식적인,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제 이해운 후보자의 발언과 주장을 통해서 의혹이 해소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 파경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전세권, 전반적인 모든 상황, 저는 사람의 말보다는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상황 자체가 그냥 청약을 하기 위해서 그 위장 미혼이라는 그러한 행태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물론 이제 정부 여당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통합 기조라든지 보수에서 엘리트 정신을 발탁해서 쓴다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지지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인재라도 네. 지금
청약이라는 또 주택 부분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 여론 그다음에 야당의 목소리에 저희가 좀 더 의견을 듣고 예.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효 최고위원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길게 얘기해야 됩니까? 짧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총평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이른바 기득권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서 그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권력을 행사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다들. 야, 나는 뭐 하고 살았던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신설된 장관직에 앉힌다고 이게 말이 돼? 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것들 들었는데 어제 청문회는요. 어록산실이었어요. 어록이요? 어떤 어록? 어록산실 많았어요. 뭐죠? 왜냐면 자 80평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 갑자기 왜 25평짜리로 주소를 다 옮겨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 성인들 다 어른들인데 네. 그랬더니 잠만 잤다 거기서 아. 이런 또 어록을 예. 하나 만들어내셨고 사실 잠만 자는 방 이런 게 따로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의미가 또- 다르죠, 사실. 네, 그러면서 얘기하기가 여름철에는 뭐 마루 더우니까 마루에서 자도 괜찮았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도 어록을 하나 만들어내셨고 두 번째 또 막내 아들 입학을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네. 아주 국가에 공을 세워서 국가에 공을 세운 건 내무장관 하신 겁니다. 그것도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무장관이나 장관한 사람들의 그 자식들은 그 이혜훈 씨 손녀도 이제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장관하면은 오.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례 입학이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예.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아들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신고를 안 했는데 청약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이가 좋아집니까? 그것도 그 도저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윤호개인 현수막 붙인 거 네. 그런 거 현수막 열심히 붙였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러는데 사무국장은 아니 지시받아서 붙였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서 바로 옆에서 얘기했죠. 네,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거기서 갑질을 했던 것들, 갑질에 대한 것들은 다 제외해 놓고라도 너무나 많은 어록을 만들어내셔서 과연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래도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부동산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주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바라보는 주제들이 지금 다 걸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저도 약간 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기삼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요. 청문회가 아니라 이거는 뭐 국민 염장 대회였다. 네, 염장만 지른 국민 염장 대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소명을 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 다 변명이었고요. 변명이었다. 비겁한 변명이었죠. 어. 그리고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한다고 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이혜원 장관 지명자를 지명한 건 이 정권의 독사과인 것 같아요. 독사과다. 네, 사과가 아니라 독사과, 어허. 소명이 아니라 변명 같다. 그러니까 뭐 다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네.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도 장남과 며느리가 파경, 뭐 최악에 치달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서 혼인신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은 결혼하면 바로 구청 가가지고 혼인신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게 전입신고를 안 할 이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용산 전셋줄 미리 구해놨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사 가면은 등기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건데 굳이 집주인한테 동의까지 받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데 거의 4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 돈이 들면서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라는 것은 이 청약을 고려해서 사실 안 한 거니까 변명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장남의 그 입학 네. 이제 할아버지가 내무부 장관 하면서 청조군장 훈장 받았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국위선양했다라는 이유로 입학이 된 건데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라의 위세를 바깥에다 떨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조군장 훈장을 받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마 숫자가 한 5천 명,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허. 공직을 끝나면 퇴임을 하면 청조군장 훈장 받는데 그럼 그분들 전부 다 국위선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마침 또 그 같은 시기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연세대 경제교수를 했고 네. 또 부교무처장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부교무처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입학 전형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냄새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뭐 그런 청문회였다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네. 이 정부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검증 기능은 그냥 국민의힘에서 5번 공천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5번 공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건 사실 국민의힘 공천을 지적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공천 검증 기능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국토부에서 사실 국회에 지금까지 부정청약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때 위장 미혼이라는 사례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위장 미혼이라는 사례를 뺐답니다. 아하, 뭐죠 그게 또? 2024년 9월 달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한테 위장 미혼 사례로 부정청약, 그러니까 청약 취소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청문회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위장 미혼이라는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장 미혼이라는 말을 빼고 부정청약 사례로 같이 넣어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했답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 아마도 이해원 장관 지명자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정권이 두둔할 게 있고 아닐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네. 우리 청장님 예.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가요? 같아요. 뭐 어떤 부분 이걸 과합니까? 뭐 그거를 뭘 속이려고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기준에 따라서 실무자가 그렇게 네. 생각해서 낼 수도 있지. 그걸 뭘 네. 정권 차원에서 다 그 내용이 보도로 그냥 도배가 됐는데 네. 그걸 뭘 정권 차원에서 그 단어를 빼려고 그랬겠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은 생각하고요. 대변인님 임명돼요? 네? 임명돼요? 아직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네. 됐고 국민 여론을 좀 보고 야당의 의견도 듣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그냥 이혜훈 후보자가 널리 알려진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정치인이죠. 사실 이렇게 열심히 청약도 하고 자녀 어떤 입학 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혜훈 후보자가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많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뻔히 알아요. 보좌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낭만 장관 후보자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본인이 어떤 뻔히 이 논란이 제기될 만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보면은 오해를 살 것 같으면 네.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혼인신고 해야 돼. 저는 혼인신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요새 안 하는 그런 네. 신혼 부부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삼성 국회의원을 했고 오랜 정치라고 알려진 정치인이라면 아들을 뭐 강제로 또 다른 데 보내야죠. 보낸다고요? 저기 주민등록을 내보내야죠. 청약할 때.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짐작입니다만 청약 당첨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면 모범을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더 모범을 보여야죠. 내가 예. 그리고 숱한 장관 후보자한테 네. 본인이 지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그렇죠. 위장으로 뭐 주민등록을 이렇게 예. 했냐? 왜 공적 기준 이게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요. 아니 근데 저기 대변인님,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님께서 약간 좀 발언을 좀 지연해서 길게 하시면서 공격을 오히려 좀 피하려는 게 아니냐. 윤리적인 네. 부분도 나는 있기 의심이 때문에 듭니다. 지금. 네, 윤리적인 원래 부분, 저렇게 잘하시잖아요. 윤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 길게 해가지고 네. 윤리적인 계속 부분도 얘기하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예, 예. 왜 제가 이혜훈 후보자입니까? 네. 그래서 자, 이 주제에 시청률 대해서는 떨어집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임명할까요, 대통령이? 아니,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청약을 로또 같다는 청약을 당첨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워낙 편법이 많았으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그 청약은 공정했던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공정했겠죠. 뭐 설마. 하지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그 불신 같은 것들을 만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말씀 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갑질하는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들 이건 갑질 아닌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정청약 의심이 매우 강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자식의 입학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집권 여당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김경 씨 때문에 지금 폭탄 터졌잖아요. 예? 뭐 무슨 뭐 녹취록이 얼마가 있느냐, 네. 무슨 민주당에서 뭐 한두 명이 아니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혜훈 씨까지 임명하겠다고요? 그럼 무슨 맨날 얘기하는 게 청렴, 결백, 깨끗함 이런 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정의, 약자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김경 씨도 그렇고 이혜훈 씨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네요. 한번 그 임명하시면 그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명하면 사실 지난번에 강선우 장관 지명자는 보좌진한테 변기 수리 시켜가지고 그런 갑질을 한다고 사실 낙마했는데 그럼 변기 수리 시킨 강선우 장관 지명자는 낙마하고 보좌진한테 프린터 수리 시킨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임명한다라는 그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다. 전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대방 진영의 엘리트 정치인들을 쓴다라는 건 저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근데 특히 근데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대 진영에서의 공천 검증 기능에서 걸러진 게 아니라 대통령실 검증 기능에서 걸러져야 되는 게 좀 맞았다고 보거든요. 만약 임명을 하게 되면 상대 진영이 아니라 이제는 정권의 리스크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또 지명이 안 되면 네.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청약이 취소가 돼요. 그럼 장관도 안 되고 집도 뺏깁니다. 그럼 이혜훈 장관 지명자가 혹시 가만히 있을까? 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뭘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제안을 받았다든지 어떤 조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수용을 했다든지 하는 예, 예. 역폭로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네. 대통령실의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본인이 많이 쓰는 게 많아요. 쓰는다는 게 이제 뭐 예, 예. 검증서에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질문지에 해가지고 답을 예. 하는 게 많고 검증해 간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청약을 할 때 그렇게 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하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저희가 한 가지 그걸 좀 뭐 일상적으로 네. 발생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 청약할 때 보통은 청약해갖고 당첨 받았다고 네. 그러면 아니, 공정하게 청약해서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청약 그것도 삼선 국회의원이 네. 삼선을 계속 강조. 삼선 국회의원이 알았다고요. 과거는 삼선 과거고. 국회의원이 엘리트 정치인이 강남에서 삼선 받은 네. 국회의원이 네. 그렇게까지 했을 어. 거라고는 사실 저는 쉽게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원펜타스를 처음에 이제 부정청약을 알게 된 천하람 의원실에서 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궁금해요. 대통령실에서 준 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알게 됐대요.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자료도 줘요? 네, 준대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준 자료가 있대.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정부겠지, 정부겠죠. 정부죠. 예, 예. 따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정부죠. 어쨌든 예. 몇 장이 안 되는 그 자료를 통해서 한 명의 비서관이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통령실이 몇 명이고 그 국토부가 비서관님이 몇 명인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어떻게 알았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네. 아니 한 명의 비서관이 이 정부가 줬었던 자료를 통해서 조금만 알아봐가지고 원펜타스 부정청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대통령실 검증 기능은 어디다 갖다 쓸 거냐, 엿바꿔 먹을 거냐, 황당한 거죠. 예. 참 이게 임명이 돼도 혼란이 생길 것 같고 임명을 철회해도 혼란이 생길 것 같고 본인이 자진해서 물러나면 그나마 혼란은 덜하겠지만 혼란이 더 크게 언젠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청문회 이제 마쳤고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했잖아요. 청문회 기회까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 고민 굉장히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네, 고민 없어요? 정치권의 사회적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번 오. 청문회에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말 청약 관련해서 세세한 사항까지 들여다본 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천하람 의원실 굉장히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이런 세라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겠죠. 예.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하여튼 모든 정치인들 조심하시고 과거에 이런 유사한 것을 한 정치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직을 네. 거절하겠죠.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청문회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직 후보자의 기준, 도덕성, 이 법적으로 다 걸러낼 수 없으니까 네. 이런 어떤 편법성 의혹이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청문회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네. 청문회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김조 대변인께서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뭐 공감합니다만 또 반면 어제 청문회 결과를 보고 이제 친여 성향의 주요 인플루언서들은 많은 부분 해명됐다. 많은 부분 해명됐고 그래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물로 가정사를 고백한 것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 바뀐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렸고 그게 또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전파가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위기인 사무총장 궁금해요. 어떤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저께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한규 의원, 이소영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한규근 의원 또 청문위원이었는데 그분들의 질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두둔해주고 옹호를 해주느냐. 사실 우리가 방어막이 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용도 그렇고. 전 그것만 봐도 사실 여당의 기류는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기류를 더 읽었지 여기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소명이 됐다 내지는 그 눈물의 변명이 진짜 국민들에게 소구가 됐다라는 인식은 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뭐 연결해서 김정혁 전 최고위원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청문회 얘기는 뭐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단식이 끝났다는 것보다도 더 관심을 끈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10년 만에 국회를 왔고 단식 중단을 권했고 장 대표가 곧바로 응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체도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는데 그 다음 국면은 그럼 뭐냐? 그동안 단식 기간 동안 잠복해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또 나와 계시니까 이런 얘기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 단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평가라기는 뭐 우리가 단식을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네. 사람이 본인의 몸을 갈아서 이렇게 그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 건데 그걸 뭐 잘됐다 못했다의 평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이 블랙홀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블랙홀.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김경 사태 지금 계속 터지고 김병기, 김경 그다음에 이번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도 또 이게 삐걱삐걱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운 청문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가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하나하나가 정말 큰 공격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공격 소재.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글로 다 묻혀버렸어요. 블랙홀로 다 빨아들여서 변변한 공격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해져요. 그리고 좀 이상한 장면도 있잖아요. 이상한 장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네.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모양새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라면은 미리 좀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한 만남이라고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영하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으로 나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유영하 의원이 무슨 공천을 받은 것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대구시장 나오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글쎄 잡아놓았는데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감정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윤호개인과 이렇게 그쪽 분들과 상당히 가까운 장동혁 대표를 또 와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뭐 대인배여서 그런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외 활동을 뭐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좀 만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기인 사무총장께서는 그 국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제 개혁신당도 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공조, 연대 등을 깊게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싶습니다. 단식의 목적이 이제 쌍특검 관철이었죠. 네. 김병기 강선우 의원 의혹과 관련된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추구 전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활용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아마 트라우마일 거예요. 어떤 의미죠? 본인을 탄핵시킨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예, 10년 만에 예. 왔다라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단식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활용 점정을 찍은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갈라져 있는 보수의 어떤 통합을 이뤄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을 또 잃은 것 아니냐. 얻은 것도 보수 대통합, 잃은 것도 보수 대통합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건 내부적인 평가를 가지고 쌍특검 관철에 대한 사실 성과는 사실 좀 미진한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패한 단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단식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민주당에서 그래도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하면 뭐 기간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맞지 않냐. 게다가 정무 수석도 새로 이제 단식 기간 중에 임명됐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그래도 관계 복원을 위해서 만나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뭐 당 내외에 없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자체를 저희가 뭐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것도 뭐 권력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그 굉장히 폄훼 같은데요, 그러면? 예.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뭐 권력 투쟁이든 어찌 됐든 저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야당에서는 보통 단식을 한다 그러면 뭐 10일이 넘어가고 24일 뭐 이렇게도 하다 보니까 약간 네.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8일 만에 끝나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요. 이게 새로운 어쨌든 해석입니다. 좀 빨리 좀 회복을 하셔서 당무에 복귀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동 대표가 이제 권력 의지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당대표로서 당권은 꼭 내가 쥐고 가겠다. 네. 그런데 사실 당대표란 자리는 굉장히 외롭고 또 책임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예. 징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 대표의 어떤 고독함, 그런 그렇죠. 거, 의무감, 책임감. 그 결정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그리고 한덕수 피고인. 전 총리 피고인의 그 어떤 내란 혐의에 대해서 네. 재판부에서 일단락이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일심이지만.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내야 돼요.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입장 없는 게 입장이다. 예,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입장을 내고 네. 책임을 지고 그게 정치인의 숙명, 당대표의 어떤 숙명인데. 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얘기도 잠시 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그냥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그냥 잠시 좀 미루는 미뤘다?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기 예. 때문에 이제 예. 또 병원에서 회복 기간이 4, 5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돌아오시면 어려운 난제들을 이제는 결정하실 때가 됐다. 특히 국가 반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와 이제 저 단식을 보면서 예. 이게 무슨 기록 경기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원래는 소수 정당이 그 계속 연설을 함으로써 회기를 넘기게 해서 그 법안을 폐기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늬만 필리버스터죠. 무늬만 예. 필리버스터고 24시간 지나면 다시 그냥 다시 통과시켜요. 근데 그냥 나는 8시간 했어, 10시간 했어, 뭐 24시간 했어. 이런 식으로 기록 경기처럼 되는 것도 좀 이상했고 단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단식도 비슷해졌어요. 저는 1984년에 예. 그 YS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단식 기억하거든요. 제가 목숨을 건 대학생이었는데 단식. 예. 그때는요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그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면요. 예. 한 야당 인사의 식사 문제라고
신문에 1단씩 나갔어요. 제1야당의 총재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보도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입으로 퍼져가면서 야 이거 군사정권 진짜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확산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화의 어떤 기폭제가 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중계가 되잖아요. 뭐 네. 계속 중계가 되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 어떤 뭐랄까 비장함이랄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단식이나 필버가 어떤 정치적인 홍보 수단처럼 보여지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 왜냐면 이건 사람 건강과 관련된 것도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네.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제 그만 이제 회복하고 나오시면 김지호 대변인 얘기한 대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당 대표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뽑으려고 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형이 선고됐어요. 중형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안 하고 그냥 미정미정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하여튼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긴삼 소장. 단식이 그래도 과거에는 하나의 정치 행위로서 당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구 전략을 내부에서 모색을 하지만 뭐 과거에는 기성 정치에서는 그래도 상대당에서 출구 전략을 함께 모색해줬던 그런 정치적 금도가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기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 찾아갔어요. 한 명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안 왔잖아. 아무튼 갔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단식이 언제부턴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조롱은 국민의힘에서 당시 많이 했죠. 보세요. 그러니까 뭐 8일 단식이니까 너무 일찍 끝나서 그건 단식이 아니라는 뭐 그런 평가가 너무 있는데 일찍 끝났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사실 단식원에서 일했었던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제대로 단식하면 6일도 힘들대요. 아, 그래요. 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집권 여당이 오지 않았던 점은 상당히 좀 유감인 거고 결국 그 단식의 이유가 집권 여당의 지금 김병기 강선우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개혁 해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 어떤 대승적 목적에 공감을 한다면 같이 와가지고 손도 좀 잡아주고 이제 좀 그만하시고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식으로 가는 게 정치적인 제대로 방향인 거지. 이게 뭔가 그냥 그 단식할 때 사실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그때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단식이 끝나는 그 전날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를 만나가지고 합당 논의를 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네.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특검을 이야기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권 관련해가지고 당에서 많은 비판과 사면초가에 처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단식했다는 게 일반적인 저희는 평가라. 도피성이다. 그럼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근데 그 저 말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네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할 때 2번 단식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때문에 오전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10시에 퇴근하는 출퇴근 단식하셨고 두 번에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이제 녹색병원까지 가가지고 단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적 행위이자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단식은 단식대로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없어져서 정치적 금도가 사라진 정치란 좀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단식이나 삭발 같은 것들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단식이라는 게 과거에 제일 유명했던 것은 마하트마 간디가 그 비폭력으로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공화군 IRA의 그 지도자들이 싸우다 안 되니까 우리는 굶어서 죽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죽었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단식하다 여러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YS의 23일의 단식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정말로 결의에 찬 단식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와 비슷한 정도가 김성태 의원이 과거에 하셨던 그 단식 정도. 드루킹 이기인 특검 때. 총장님이 네.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단식에 대해서 왜곡해서 왜 말씀하시는데 그걸 짧게 듣고 넘어갈까요? 당시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그리고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그 단식장에 와서 계속 욕설하고 조롱했습니다. 언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그리고
단식하는 사람을 2번이나 검찰청에 불러내서 조사한 게 장시간 조사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언제 정부 여당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존중했습니까? 김기현 정치인 한 명 왔다고 해서 그 검찰청에 잡아 넣어놓고 10몇 시간씩 단식하는 사람 조사한 게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그 악랄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화하시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 단식하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잡아와라고 지시했대요?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단식하는 사람을 갖다가 2번씩이나 불러가지고 10몇 시간씩 조사하는 게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까? 그게 잘한 겁니까? 그게 인간된 도리는 아닌데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한번 그 증거를 들이밀면 이제 납득을 할게요. 예.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필요했으니까.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뭘 조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 비교할 저는 이거 너무 큰 왜곡을 하시니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 저희를 조롱했는지. 아니, 근데- 알고 있는데 그걸 조롱하지 않았다고 뭐 대우해 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네. 되죠. 아니 근데 그게 검찰 수사 소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 단식한 거 아닙니까? 소환 조사에 응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환에 다 응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뭘 회피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요? 얘기하시는 게 그것은- 그거잖아요. 예. 단식하는 사람을 불러서 잔인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단식에 들어간 것이 검찰이 나를 소환할 거니까 그 소환에 맞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식했다는 비판 받고 있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단식 끝나고 부르면 되죠. 인간적인 언제 도리로. 끝날 줄 알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인간적인 병원으로 도리로 들어가고. 단식 네. 끝나고 부르면 되는데.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그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 무결한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부터 미래부터 성남 FC부터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뭐가 문제가 그러면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도 유죄 뭐가 취입 문제가 하게 받은 건 있는데요? 아닙니까? 아무튼 뭐가 문제가 거기까지 있는데요? 가면 네. 예. 이야기가 끝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 끝이 대표, 없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 마쳤고 앞으로 산적한 당내 현안 어떻게 해결할지 기다려 보겠고요.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민주당 이번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숨가쁩니다. 네, 오늘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다가 이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한 7,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세 분의 정치적 내공과 식견과 표현력이라면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지호 대변인의 지연 전략만 좀 막아주세요. 네네네네. 제가 하나만 말을 많이 오래 길게 해가지고 주제를 맞아요. 잡아먹는 예. 이 전략. 초반에 옐로 카드를 한번 대변인으로서. 꺼냈습니다만, 네, 아주 그 잘하고 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옐로 카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서, 네. 어제 한국 축구가 또 베트남에게 졌죠. 예. 옐로 카드를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수비수들은 두번 또 받으면 레드카드예요. 네. 피디님 표정이 살짝 좋지 않았어요, 아까. 네. 네. 농담이고요. 정청래 대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 얘기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합당을 공개적으로 이제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선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통지라고 해야 됩니까? 통보라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후에 당내 반발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좀 빠르게 김조 대변인께서 이 상황 어떤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계열 정당이 좀 힘을 합쳐야 우리가 좀 지방선거에서도 더 승리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청래 대표는 오래 생각하고 계셨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이제 공천 사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해야 당이 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논의하는 뭐 최고위원 지도부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 관련해서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제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하고의 합당 그 자체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랑 좀 논의가 없이 제안된 게 아니냐. 왜 우리랑 먼저 논의하지 않고 조국혁신당한테 제안했냐. 이제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사실은 당원 주권주의가 좀 확고히 뿌리 내린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좀 반발이면 반발, 이제 자체 이제 불만이면 불만일 수도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사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합당이 추진되더라도 당원들이 원하지 음. 않으면 될 수가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의총이든 당 지도부 회의에서든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연예계에서도 센터 본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운데 선다. 근데 정청래 대표도 보면 그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니 대통령이 좀 주목받게 해야지 왜 자꾸 끼어드냐. 물론 뭐 당과 이제 청와대가 뭐 위계 질서가 있는 건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좀 아쉬워하는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들이 정말 순수한 충정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뭔가 본인의 뭐 당대표 재산이라든지 기타 미래를 내다본 그런 계획인지 등등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은? 그거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보면 정치라는 게 말과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합당을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제 그 주가가 5천을 돌파해서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축제 비슷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합당을 발표를 하면서 그 주가지수 5천 돌파 이 얘기가 상당히 묻혀버린, 그리고 또 단식이 상당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희석시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냥 발표해놓고서 나중에 문제되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이건 순서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당원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 대통령실과 어떤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지, 이거 정무적인 거니까 뭐 좀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보면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은 우린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또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 펄펄 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의총에서는 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식의 분위기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리고 그 격앙된 반응들을 보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스스로의 재선 전략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수를 던진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가 처음에는 뭐 조율 없었다, 몰랐다라고 했다가 또 통합은 양당 통합은 이 대통령 평소 지론이었다. 뭐 이런 입장까지 냈거든요. 더 이상하죠. 지론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조국 대표의 사면복권을 결정해 준 게 대통령이었으니까 정말 통합을 원치 않았다면 사면복권 안 해줬겠죠. 근데 이제 결국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최고위 20분 전에 일방 통보해놓고 그냥 기자회견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법은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타임라인을 보면 사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20날입니다. 30일이 안 남았어요. 예. 지금 해야 사실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어떤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타임라인을 또 보면 네. 문정복, 이성윤 같은 친청 체제의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최고위 9명 중에 과반이 이제 친청계로 이제 섭렵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의결을 해도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일단 최고위는 그렇게 구성이 됐고, 그럼 이제 1인 1표제 같은 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최고위 선거에서는 중앙위원들의 투표율이 90%가 넘었어요. 근데 지난번 1인 1표제 부결됐을 때 중앙위원들의 투표율이 60% 조금 넘었거든요. 그 말은 차이가 있네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아하. 정청래 대표에서는 고민이 많았겠죠. 그러면 예. 조국혁신당이 지금 뭐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과 통합해가지고 일반 당원이 아니라 이런 중앙위원들 이런 투표율까지 더 높일 수 있다면 다음 당대표 연임한테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대체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언제 건너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조국의 강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럴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네. 민주당은 조국의 강으로 다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한 20초 남았거든요. 아니 뭐 김주 대변인, 조계강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전당대 당대표 뽑는 것은 네. 조금 시간이 있고 지금 저희한테 시급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거든요. 그러면 현 지도부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이 있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당 구성원, 당 지도부, 당 대표 모두 지방선거,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구도 정리만큼 확실한 승리 요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네. 제안을 드린 거고 저는 조금 이제 구성원들끼리 네. 소통을 하면 결론이 날 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 정치권 이야기 대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